제 이름은 이복실입니다. 지금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여러분들과 여성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지위가 전 세계적으로 몇인지 나누어 보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144개 국가 중 WEF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순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18위입니다. 해마다 순위가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별로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순위가 낮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건강, 문화, 정보 부분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특히 대표성, 여성의 참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점수가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순위가 낮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외 여성 관리직 및 임원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제일 맨 밑에 있습니다. 여성 임원은 2.3%, 3% 미만이고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거의 40%,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여성 인력 현황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는 진입의 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인력 측면에서 볼 때 공정한 진입의 기회는 그나마 다른 측면보다 많이 양성평등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이 맨 위로 많이 올라가 있죠. 하지만 고위직 진출 부위로 보시면 굉장히 이 선이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성이 낮기 때문에 이 점 굉장히 낮고요.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경력 단절 현상들이 뭐 임신, 출산, 육아, 가사의 그런 부담으로 인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이렇게 경력 단절이 되고 나서 다시 재진입하는 그러한 그 재진입의 기회도 굉장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여성 정책을 어떤 측면에서 보강해야 될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룹별로 그룹핑한 여성 임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보더라도 여성 임원 비율은 굉장히 뭐 1.9%, 45개국을 비교한 숫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1.9%고 그 코스닥 상장사 여성 임원 비율 3.5%, 공공기관은 이제 8.6%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 상임이사 비율만 봤을 때는 뭐 3%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2015년 통계입니다. 하지만 뭐 최근 통계를 하더라도 별로 크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좀 취업 시장에서 여풍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성의 대표성이 낮나 하는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대 경제활동 여성들의 참가율을 보면 남성들보다 훨씬 높은 숫자를 나타냅니다. 남성은 61%인데 반해서 여성은 62%, 훨씬 더 높습니다. 아마 남성의 군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30대에 가서는 남성은 93%, 9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성은 50%로 확 떨어지고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역전되면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임신, 출산, 육아, 가사로 인한 경력 단절 현상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업 시장에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진입을 하는데 뭐가 문제야 하는 이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렇게 취업시장에서 여풍은 일고 있고 공정한 진입의 기회는 보장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맥킨지에서 나온 통계인데 현재 고위 리더 10명 중 1명만이 여성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40%의 남성은 여성들의 리더십 역할 참여가 적절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만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이제 그런 편견들, 고정관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28%의 여성도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시장의 여풍은 불고 있지만 실제로
대표성에 진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진에서 오는 그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남녀 중심적 회사 관행이나 조직 문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직원은 조직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진다. 이것도 또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적 관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여직원은 리더십이 떨어진다. 25%. 여직원에 대한 관리자들의 신뢰도가 낮다. 이게 25%. 또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6.9%. 이런 식으로 좀 여성에 대한 그 차별적인 관념들이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인사를 결정할 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또 보이지 않는 또 여성에 대한 장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식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경영진의 인식들은 아직도 여성은 직장 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걸 우선시해야 된다. 자, 53.8%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별 고정관념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그러면 이런 장벽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의 경제 참여가 필요한가? 왜 여성들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히 양성평등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지기 위해서 여성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경영 참여 확대는 한마디로 기업을 위한 굿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여성 인력의 노동 참여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우리나라에만 특수한 또 현상인데요.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율을 보면 1이 안 됩니다. 0.8대에 를 나타내고 있는데 점점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다 보면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여성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양성평등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굿 비즈니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여성의 참여, 그리고를 통한 다양성의 증진에 있고 또 하나는 인력풀을 넓게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여성 인력을 지금 활용해야 된다. 이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 및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서 2025년까지 전 세계 GDP 28조 달러가 증가한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맥킨지에서 한 연구는 이제 매년 맥킨지가 젠더 매터라는 그런 레포트를 발행하고 있는데 경영진의 여성 참여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과에 특화돼서 보면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0년도 벌써 10년 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이상 증가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3,000달러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LG경제연구원에서도 미래 지식경제에서 다양성은 새로운 관점 교류로 긍정적인 경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인식을 보겠습니다. 도움이 된다? 67.2%. 굉장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인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승진에서의 차별적인 그런 관념도 있지만 그래도 여성인력을 써보고 나니 이렇게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고 말한 통계는 높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는 상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맥킨지에서 발간한 그 젠더 매터 속에 있는 그 통계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여성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성과가 높다. 자기자본 수익률, 영업이익률 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가 되겠는데요. 네, 여성이 왜 참여해야 되냐 이런 이제 그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여성의 참여 문제를 먼저 경험한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극복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 보겠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고령화 문제와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부 차원의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활약 추진법을 이제 그 시행을 해서 2020년까지 여성 관리직 비율을 30%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거를 이제 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그런 그 여성 임직원 비율들을 변화들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총리실 주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계속 말씀드리면 그 여성 인력 활용이 높은 기업들을 가지고 그 순위를 매겨서 일본 공적연금 같은 일본 공적연금의 그런 그 여성 인력 활용을 잘하는 기업들한테 10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성별 균형에 따라서 기업 순위를 매기고 그런 기업들의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러한 그 금융의 흐름을 통해서 여성 인력을 활용을 높이는 그러한 그 새로운 또 시각으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할당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각국의 여러 나라 정책이 있지만 가장 획기적이고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할당제입니다. 상장 기업에 대한 할당제, 제가 한번 통계를 쭉 내봤는데요. 이스라엘 1999년부터, 노르웨이 2003년부터, 스페인 2007년부터, 프랑스 2010년부터, 이탈리아 2011년부터 이렇게 상장 기업의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할당제는 아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상장 기업들이 그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주별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여성 참여가 부족해, 여성 임원이 부족해, 그래서 문제야. 이걸 하는 거는 이제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 여성 이사 임원 할당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네,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그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한 거이고요. 이거는 슬라이드를 참고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할당제 얘기만 나오면 또 역차별 얘기가 나옵니다. 여성 임원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당제를 한다면 이게 거꾸로 보면 남성에 대한 이게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할당제와 자발적인 조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이 슬라이드는 할당제가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노르웨이의 그 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2003년부터 노르웨이는 여성이사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역차별 이슈는 없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 얘기는 처음에는 2003년이면 벌써 17년 전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그러한 이슈들이 제기됐지만 워낙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리려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끌어올리려면 좀 강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했고 이러한 조치들이 사회의 성장,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역차별 이슈는 없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여성들이 역할을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없었다. 이런 이제 그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 할당제에 대한 그런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현재 여성의 참여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강제해야 된다. 내가 이제 최은열 의원님을 예시를 들었는데요. 최은열 의원님이 여성이사 의무화제를 도입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임원 할당에 대한 여성 임원 참여에 대한 굉장한 긍정적 그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넣었고요. 반대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준다. 여성 인력풀이 적다. 시간이 가면 여성이 다수가 되니 정책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인력풀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성들이 지금 진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아까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한 그런 고정적인 관념,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친다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또 시세이도 우리보다 먼저 이 사례를 경험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시세이도 그룹의 우호단위 회장을 초청해서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세계 여성이사협회에서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분이 코카콜라 사장으로 있다가 시세이도 회장으로 이제 스카웃돼서 갔습니다. 시세이도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회사인데요. 가보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여성 직원들은 많은데 이 고위직의 여성들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성이 적냐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의문점을 갖고 다음번에 이제 승진을 할 때 이제 지켜봤습니다. 승진 명부가 딱 올라오니까 전부 남성으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이도 그 우호단위 회장이 이제 물었습니다. 인사 담당. 그 여성은 없나요? 여성 후보자는 없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짚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부장이 되는 것, 임원이 되는 것, 사장이 되는 것은 남성의 역할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 제가 가서 그 고정관념을 깼더니 그 다음부터 여성 임원이 확 늘었다. 이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EO의 그런 식견,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롯데그룹의 사례입니다. 롯데그룹도 CEO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성 임원을 인재를 다양하게 쓰는 공정하게 쓰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나타난 그 효과입니다. 2011년에는 롯데그룹에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3년 3명. 그러니까 CEO가 여성 임원을 늘커야 된다. 인재를 다양하고 공정하게 써야 된다. 이러한 철학을 개진할 때 인사 담당자들이 이렇게 풀을 가지고 오면서 2018년은 29년까지 뭐 어마어마한 증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현장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CEO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장에 관한 이슈를 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우리들이 다 직장에 가고 또 근무를 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점점점 우리가 올라가면서 겪는 도전들입니다. 할 수 있을까? 제가 주변에서 여성 리더들을 봐도 저도 제가 새로운 포지션에 가면 다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그 자리를 맡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이러한 퀘스천을 많이 답니다. 그리고 또 고정관념과 편견, 아까도 인사 담당들이 얘기했죠. 여성들이 직장에 대해서 충성심이 부족하다,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인정투쟁,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뚫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들 힘들고요. 또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의 이중고를 이제 극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성 중심 사회에 있어서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그런 소외감, 또 여성 리더들의 훈련의 기회 부족, 네. 그리고 여성 리더들의 롤 모델의 부족, 그리고 소수자인 여성 리더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관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다양성에 대한 그런 공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여성 리더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저나 제 주변의 많은 여성들이 성장할수록 위로 갈수록 이러한 도전들을 겪는다는 건데 그럼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네. 쉐리 샌드버그는 이렇게 극복했다고 합니다. 테이블에 앉아라. 진정한 조력자를 만들어라. 자신의 일을 사랑하라.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어라. 어려운 일, 아주 힘든 일에 도전해라. 자기가 밑에서 시작을 해서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되기까지 많은 도전과 역경을 자기가 맞닥뜨렸을 때 이제 이렇게 5가지의 주요한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극복했다는 겁니다. 테이블에 앉아라는 것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 동등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삐죽삐죽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마인드셋.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나의 마인드셋, 나의 정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도, 바깥으로 나오는 나의 그런 그 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공통점. 나의 역할을 미리 제한하지 말자. 사회가 요구한 역할에 나를 맞추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회가 요구한 역할, 여태까지 전통적인 여성에 대해서 바라는 역할. 여성들이 아까도 59%가 얘기했죠. 여성이 집에서 육아와 가사에 종사해야 되는 것에 동조하는 여성 경영자가 59%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들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내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내가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척을 해서 실제로 내가 시작을 했어요. 했지만 아까도 얘기한 7가지, 8가지, 12가지의 그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고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은 현재의 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무조건 버텨야 돼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버텨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버텨야 되냐? 나가 갖고 있는 문제점, 나의 어려움들을 나의 멘토들을 찾아서 멘토들에게 상의를 하고 멘토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헬퍼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나 혼자서 이 어려움을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고정관념과 편견, 인종투쟁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나열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편견을 뚫어내야 되고, 여성은 일 시키기 어렵다, 야근시키기 어렵다, 힘든 일 안 한다, 그런 편견들을 뚫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성하고 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근데 일을 해보면 남성과 여성이 똑같다. 직원으로서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젠더로서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또 평가를 2번 받습니다. 하나는 나의 개인 이북실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고, 전체 여성들, 다른 여성 리더가 잘못했을 때 아유 여성들은 다 그래. 아유 뭐 여성 이런 그 집단의 여성에 대한 평가. 그래서 이중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절하된 평가를 더 받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뚫기 위한 그런 그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헬퍼 전략이 없으면 이제 뚫고 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여성들은 보면은 그 조직 문화에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보직에 앉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중요합니다. 성과는 무조건 일단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나 여성이기 때문에 우대해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나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 못해 이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남보다 더 우리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더한 성과를 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열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멘토 등 헬퍼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찾아야 합니다. 헬퍼를 만들어야 합니다. 헬퍼가 누구냐? 헬퍼를 만드는 법.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20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인데요. 헬퍼를 만드는 법은 결국은 내가 성과를 내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유리천장을 뚫기 위한 전략으로 제가 5가지를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과를 내야 된다. 업무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멘토를 찾아서 내가 부족한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 소외나 이런 부분들을 메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색깔을 찾아야 되고, 남과 다른 접근법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죠? 부하, 직원, 동료. 나를 둘러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수자인 여성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유리천장을 뚫기 위한
그런 전략도 세우고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분명 여성 리더로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한국 사례, 외국 사례, 그다음에 유리천장을 뚫기 위한 전략들 말씀드렸는데요. 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라영수입니다. 금강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토론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이복실 회장님께서 강의하신 한국에서 여성 리더 고위 관리자 되기의 강의와 관련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문제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성의 사회주의 진출에 관하여서는 고위 관리자의 진입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 임금 격차, 진출 직종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부당한 면이 계속되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시민의식이 성장한 우리나라가 OECD 통계에서는 최하위 수준의 여성의 사회 진출 또는 최하위 수준의 고위 관리자의 비율을 보인다는 것은 불균형적인 여성의 사회 진출 상황 및 경제활동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이 다른 나라 여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고시 합격률을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에 여성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합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인력은 교육 수준, 업무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사회적 편견, 사용자 측 선호 및 차별, 문화적 요인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의 진입 장벽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 측은 여성이 혼인 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므로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한다 라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이는 사회와 문화는 변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은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성이 고위 관리자로서의 진입 장벽에 관하여서도 반론은 있습니다. 고위직까지 직장에 남아있는 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고위 관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고위관리자와 남성의 고위관리자 비율은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의 예가 아닙니다. 외국의 예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위 임원 비율은 4% 정도이며 실제 수치는 이거보다 낮다고 합니다. 경영학의 사례들에서 살펴보면 개방적인 조직일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성공적인 경영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IBM도 당시 흑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여 성공적인 100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개방적인 문화를 수용해야 하며 여성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진입 장벽은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를 해결하는데 소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정책 개입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고위 관리자로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실 회장님께서 주장하신 여성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 내에서 능력을 키우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핵심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회장님께서 주장하신 여성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협업과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은 강력하고 좋은 해결책입니다. 리드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일명 네트워크 효과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늘어나면 그 가치는 사용자의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2의 n승만큼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는 다른 여러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들과 협력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네트워크의 가능성과 가치를 제고하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고위직으로 진입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사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동호 교수입니다. 저는 성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세계미래도시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토론의 주제를 여성의 미래, 미래의 여성으로 정해봤습니다. 먼저 발제자께서 발제하신 여성과 성장에 관한 담론과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어서 여성의 미래에 던지는 세 가지 키워드를 미래, 여성, 또 리더, 꿈, 이러한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길을 나서는 자의 것이다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과 성장 발제자에 관한 어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여성에 대한 몇 가지 담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은 뭐 반이 넘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여전히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아직도 낮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장벽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장벽, 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단순한 참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굿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회 자본의 역할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 사례에서도 우리가 많이 배우자라는 담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모두 공감하는 바이죠. 또 이곡실 차관께서는 발제에서 여성이 유기천장을 뚫기 위해서는 5가지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성과를 내라는 것이죠. 성과를 내지 않고서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멘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멘토는 우리가 활동하는 데서 많은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색깔을 찾아라 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기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 또 역량을 갖자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그 다음에 모시고 있는 상사, 그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사회 전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전략은 여성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활용하자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5가지 전략은 뭐 학문적으로 정립된 뭐 전략은 아닙니다만은 오랫동안 이곡실 차관께서 공직에 또 활동도 하시고 최고의 여성 리더로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터득한 아마 경험에서 나오는 경륜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런 발제자가 제시한 담론과 전략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성의 미래에 던지는 3가지 키워드란 주제로 미래, 리더, 꿈 가지고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래를 보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미래.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 중에 괴테가 있습니다. 괴테가 이탈리아 기행을 38살에 1년 10개월 동안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괴테 24살의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으로 유럽 최고의 문호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바이마르 공국에서 장관급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한 14, 15년을 보내게 됐는데 그 생활이 답답했던 거죠. 여기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야반 도주를 해서 혼자 1년 10개월간의 이탈리아 기행을 끝마치고 쓴 기행문이 바로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책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뉴 게테, 새로운 게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 최고의 문호 또 철학자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질문들을 또 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서 우리 기계와 인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죠? 사회는 발전되고 있고 경제도 발전되고 있죠. 그렇지만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아직도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평평한 지구를 만들 것인지 이런 문제가 바로 리더들이 그죠? 던져야 될 질문들이죠. 인구 구조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여성들이 가야 될 시장의 방향도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 여성 리더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그죠? 코로나 시대로 또 다른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 그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규범, 뉴노멀을 만들 것인지 이런 이제 질문들을 우리 리더들은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를 보는 세상, 세상을 보는 나만의 창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 일찍 김우중 회장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여성 리더들이 글로벌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전문 리더가 돼서 글로벌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리더가 되는 길. 이게 바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리더인 거죠. 요즘 우리 공직 사회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서 공무원을 많이 뽑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최대의 메리트는 그죠? 자기가 만든 정책, 그죠? 이것이 잘된 정책이라면 국가를 또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한다든지 또 끊임없는 학습의 기회를 공직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 제도도 점차 이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라든지 또 지역 인재 추천 채용제, 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또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지역 인재 채용 제도, 그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지방대의 실력 있는 학생들이 또는 우리 여성 리더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여성이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리더가 되는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면 발견의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기념탑에는 대항해 시대, 대발견의 시대를 개척했던 프론티어 15명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국왕 아폰소 5세, 세 번째는 대인도 항로를 발견한 바스코 다가마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국왕이 아니고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엔히크 왕자라는 그죠? 분이 첫 번째 조각자로 나서 있습니다. 바로 리더는 이런 것이죠. 엔히크 왕자. 바로 대항해 시대를 진두지휘하고 기획한 그랜드 디자이너였죠. 리더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의 특징을 좀 정리한 리더십 학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또 총명하고 똑똑해야 된다. 뭐 에너지가 넘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제시하는 특성이 자신만의 견제 또는 내적 평화를 가져야만이 끝까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 시스템을 갖추어야만이 그죠? 진정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공직에 한 30년은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최고의 실무자는 첫 번째는 아는 것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내 열정, 도전하는 정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요 근래 와서는 눈높이를 서로 맞출 수 있는 사회적 감수성을 갖춘 실무자, 이것이 최고의 실무자였습니다. 근데 또 리더는 이제 이거하고 다르죠. 리더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죠. 첫 번째는 뭔가를 상상하고 이슈를 제기하고 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창조적 혁신가가 돼야 됩니다. 그죠. 지역 발전 전략은 실무자로부터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지역의 시장, 군수, 도지사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직의 장을 후원군으로 만들든지 직원을 몰입시킬 수 있는 이런 리더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는 끝장을 볼 수 있는 신념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실무자 또 최고의 리더는 각각 다른 역량을 갖추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키워드 버킷리스트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버킷리스트가 있죠. 저의 버킷리스트는 공직이 끝나고 나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이 넘버원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33년 6개월의 공직을 끝내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km 대장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이 딱 두 가지 단어였습니다. 첫 번째는 길 위에서 찾은 내 마음의 고요였습니다. 그죠? 내적 평화를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 중에 고독과 자유, 독일어로 Einsamkeit und Freiheit라고 하는데, 그죠? 굉장히 낭만적인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이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내 영혼의 고독과 자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제가 순례, 세상을 걷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은 단순한 순례길이 아니었고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걷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꿈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길이 늘 갈등의 연속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을 때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근데 다행히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표시판과 이정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표시판과 이정표가 없습니다. 여성 리더가 되는 길에도 그것이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표시판과 이정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리더가 되기 위한 이정표, 그죠? 표시판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세상은 길을 나서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